안녕하세요. 설계 입문 보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그 강의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 학회 때문에 제가 수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강의를 하게 되면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사업화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우리가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그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사업화에 대한 어떤 아이템, 기술 아이템을 어떻게 하면 사업화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설계라고 하는 그런 공학적인 활동의 최종적인 목표는 사업화인데 그 사업화는 결국은 창업이랑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 내용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런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돼서 가장 그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 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검토할 수 있는 방법론이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들인지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업화를 위한 체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술의 사업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죠. 이제 결국은 사업화라는 것에 대한 기본이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사업화라는 것은 우리가 뭐 그것이 기술을 사용하든 기술을 사용하지 않든 어떻게 매출을 일으킬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것이죠. 즉 어떻게 아,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무슨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어떤 사회에 봉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업을 사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수익을 얻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런 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거둘 것인가에 대한 계획과 그 계획에 대한 검증이 이제 필요한 거죠. 무턱대고 사업을 했다가는 이런 계획 없이 사업을 했다가 이제 큰일 나죠. 그러니까 많은 비용을 들여서 기술을 개발하고 뭔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 수익이 없다면 그러면 이제 커다란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개인적으로는 파산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난항에 이제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술 사업화에 대한 어떤 체계,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초기 단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가장 커다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굴러가고 있는 경영을 좀 해왔던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어떤 판매하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으니까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는 계속 올라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초기 단계 기업은 그런 매출이 빠르게 목표한 시점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이제 기업은 그 직원들한테 어떻게 임금을 줄 것이며 그다음에 어떻게 새로운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문제가 창업 기업에는 늘 상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럼 지속 가능성의 원동력은 무엇이냐? 목표한 시점에서 매출이 발생해야 되는 거죠. 매출이 없다면 이건 정말 커다란 어떤 그 기업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의심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러한 기술 사업화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BM 하는데 BM은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1990년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벤처 붐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 벤처 붐의 시기에서
많은 창업 기업들이 투자 유치를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접근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업화 모델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돈을 벌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어떤 방식으로 마케팅할 것이며 매출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라고 하는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거를 위한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서술한 그런 계획서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에 따라서 투자 유치를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창업 기업들 또는 기술 사업화를 하려고 하는 그룹들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구성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먼저 그러려고 그러면 사업화를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제안할 것인가라는 그런 첫 번째 이야기가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차별성이 무엇이냐는 거죠. 기존 제품이나 아니면은 서비스보다 더 좋은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윤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러니까 비용의 투자 대비 어떻게 매출이 더 많게 만들 것인가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핵심 자원과 어떤 핵심 과정, 프로세스 등에 대해서 기술한 그런 계획서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당신 기업의 BM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은 이제 창업 기업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런 질문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러한 이제 사업화 계획, 기술 사업화를 위한 어떤 체계가 필요하고 그런 체계가 바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자, 다음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정교하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BM에 대해서 캔버스는 어떤 도화지라는 거죠. BM을 세우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는 그런 캔버스, 도화지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죠. 그게 이제 9가지 내용인데요. 이러한 요소들을 선정해서 새로운 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기존의 모형을 문서화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영 전략 템플릿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템플릿을 따르면 우리가 기술 사업화에서 빠지는 요소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 하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크게 9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 9가지의 요소는 이제 뒤에서 이제 상세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이러한 9가지 요소는 알렉산더 오스터왈더라는 사람이 2005년경에 처음 제안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접근한다 그러면은 기술 사업화에서 그렇게 실패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놓치는 요소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그게 2005년경이고 실제로 이 9가지의 이 내용은 2005년경에 제시가 됐지만 실제로 이러한 형태를 이러한 모습을 띈 것은 대략 한 2010년경부터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영 전략 플랫폼으로서 이러한 도표를 그려놓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경이죠.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통해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 기업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하고자 하는 어떤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하여서 기업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기술 사업화를 하기 전에.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이 혹시라도 빈틈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이제 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의 기술 사업화를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경영 전략으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설계하는 사람들도, 우리 공학자들도 반드시 이 정도의 개념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에서 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창업을 해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플랫폼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나중에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조금 이제 뜯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9가지가 있는데 그 9가지 중에 요 가치 제한을 중심으로 해서 이 모양을 해서 가치 저장을 모양을 제한을 중심으로 해서 이 오른쪽 편과 왼쪽 편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오른쪽 편은 우리가 그 가치 제한을 고객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죠. 누구한테? 고객에게. 그래서 고객에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기업을 바깥에서 보고 있는 기업의 모습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기업의 안에 내부의 모습은 제대로 알 수가 없죠. 그거는 기업의 활동 부분은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이미지라든지 그들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그 다음에 그들이 유통시키는 방법, 이런 거에들로 알고 있는 거지. 우리가 내부에 기업이 누구랑 어떤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그 생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서비스 창출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 제한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요 내용은 우리가 가치 전달 파트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이거는 고객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고객의 입장에서 기업이 어떤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전달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의 차를 판매한다 그러면 우리가 구매한다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직영점에 가서 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리점에 가서도, 그러니까 그 직영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딜러들이 판매하는 대리점에 가서 판매할 수도 있고요. 요즘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할 수도 있는 그런 채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전달하는 채널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S 센터가 어떤지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의 수익은 기본적으로는 공표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국세청에다가 기업의 수익이, 영업이익이 아니면 영업손실이 얼마다는 걸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기업의 외부로 우리가 보이는 모습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은 그 기업이 전달하는 가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내부에서는 가치를 생산하는 내부의 모습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파트너들이 있는데 그 핵심 파트너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구글이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계약 관계에 있는지, 이런 거는 아주 상세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연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핵심 자원들, 뭐 인적 자원부터 시작해서 그 인적 자원을 어떻게 수급하고 있는지, 어디서 사람들을 리크루팅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들의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뭐 휴대폰이라고 그러면 그러한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몇 %나 자체 생산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외부에 반도체 칩을 구매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상세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파악하기가 힘든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판매 비용도 우리가 생산 비용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겨우 이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노출이, 요 용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결국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되겠죠. 물론 이쪽 부분도 경쟁력이 될 수 있지만 핵심 경쟁력은 이쪽 영역이 이쪽 영역에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크게 가치 전달 파트와 가치 생산 파트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다시 또 4개의 커다란 블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것에 해당하는 how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것인가. 그래서 어떠한 핵심 활동을 통해서 어떤 핵심 자원을 활용하고 누구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렇게 할 것인가. 결국은 생산의 방법,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 결국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인프라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어떤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What? 결국은 무엇을 최고 가치로, 기업의 가치로 생각할 것인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치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그 기업은 이러한 가치를 제안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싼 가격의 제품을 우리는 만들 수 있다. 또는 우리는 여태까지 고객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너무나도 진부한 얘기지만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가장 그 가격 경쟁력이 높은 그런 성능 좋은 그런 휴대폰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반면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었던 그런 가치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물론 이제 삼성이 그걸 애플을 열심히 따라가서 삼성만의 그 고유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긴 하지만 그 최초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삼성의 경쟁력은 어디 있느냐? 결국은 그 휴대폰이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의 경쟁력 대비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좋고 그리고 효율적인 그런 제품을 핵심 가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결국 고객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객의 타겟이 가장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고객과 어떻게 어떤 채널을 통해서 접근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고객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라는 그런 내용이 요 3번에 해당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은 돈은 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비용 구조를 구축해 가지고 수익을 얼마만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우리 요 부분, 요 가치 제안을 통해서 가치를 전달하는 파트와 가치를 생산하는 파트로 나눴다면 지금 이렇게 이 슬라이드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크게 어떠한 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리고 어떤 고객에게 제공하고 그래서 결국 그 돈은 어떻게 벌 것인가 라는 이러한 4가지의 커다란 그런 파트로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이 내용 앞에서 앞 슬라이드나 아니면 지금 현재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아주 근본적인 그러한 기업 활동 내지는 기업 비즈니스 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그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어떤 답변을 달 수가 있다면 여기에 이제 뭔가 이제 여기다가 채워 넣어야겠죠. 뭐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중에 요 채워놓은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채워놓는다면 이 그런 기술 사업화의 활동이 실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9개의 요소를 좀 여러분들과 이제 이야기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이제 고객을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그런 얘기를 먼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고객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리고 고객이 결국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 줄 고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기술의 사업화는, 다시 말해서 창업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어떻게 계층화해서 어떤 고객을 목표로 나갈 것인가라는 것은 이 사업화에 있어서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고객의 세그멘트는 크게 이렇게 5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중적인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폭넓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죠. 예를 들면 대중적인 자동차, 물론 이제 뭐 스포츠카나 이런 거는 대중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시장이죠. 그런 경우에는 폭넓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뭐 현대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토요타라든지 아니면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주 폭넓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장을 목표로 해서 고객을 타겟팅하고 있죠. 반면에 이제 틈새 시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고객들이 요구하는 특수한 그런 요구사항을 또는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고객을 세분화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명품 브랜드 기업 같은 경우가 틈새 시장의 대표적인 예죠. 앞에서 이제 자동차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적인 시장이었다면, 예를 들면 자동차 기업 중에 포르쉐라든가 아니면은 뭐 람보르기니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주 틈새 시장, 아주 작은 시장이지만 굉장히 특수한 그런 고객들이 있고 돈 많은 고객들이 있는 곳이죠. 뭐 벤츠나 BMW 정도는 그 사이 대중적인 시장과 틈새 시장의 중간 정도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틈새 시장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아주 세분화된 시장을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성별이나 남자나 여자, 그 다음에 아니면 연령, 아니면 소득에 기반을 해서 조금 더 고객을 세분화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탈모 샴푸라든지 이런 거는 아주 좀 나이가 많은, 그리고 남자에 해당하는 그런 제품이 될 것 같고요. 내지는 아주 여성용 화장품에도 젊은 여성과 나이 많은 여성의 화장품이 조금 더 다른 제품 특성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을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만약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지금 소규모 화장품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소규모의 화장품 기업들이 처음에 화장품을 개발한다고 하면 그 목표로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다각화된 시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가진 여러 세그멘트의, 그러니까 여러 계층군에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러한 다각화된 시장에 대해서 다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고급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아주 처음 엔트리 레벨에 처음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품군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을 다각화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다각화된 시장을 추구하는 경우는 굉장히 대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초기 단계 기업은 이러한 활동을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대기업인 경우는 이런 다각화된 시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꽤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다면 플랫폼 시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사이디드 플랫폼 마켓이라고 해가지고 상호 우전적인 그런 고객 세그멘트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신용카드 회사는 일반적인 소비자인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신용카드를 받는 그런 가게, 즉 가맹점을 동시에 지원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 그룹의 플랫폼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사실은 이게 이런 다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그런 다면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죠. 예를 들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시장을 형성하지 못했던 우리 그 배달 앱 서비스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 배달 앱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우리와 같은 그런 소비자가 있는 반면에 그런 배달 앱에서 우리가 주문을 받는 그러한 가맹점들도 또한 존재하죠. 이런 다면 플랫폼 시장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면은 초기 창업 기업이 굉장히 커다란 그런 소비자군을 동시에 양쪽에서 다 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객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고객에게 적합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면에서 이런 고객을 선택하는 이런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 제품이나 아니면은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에게 창출하는 그런 가치가 있어야겠죠. 이 가치에는 크게는 정량적인 가치와 정성적인 가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량적인 것이라는 것은 이제 가격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주 쉽게 그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서 크기로 그 비교될 수 있는 비교 대상이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제품인데 가격이 더 싸다거나 아니면은 자동차의 연비가 더 좋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커다란 정량적인 가치 판단 기준이죠. 그렇지만 이제 정성적인 가치도 있습니다. 가격이나 효율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만족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감정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던 처음에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당시에 아이폰이라든지 아니면은 고급 승용차 레벨,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벤츠나 BMW 이상 레벨의 어떤 고급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엔진의 성능이라든지 연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브랜드 아니면 그런 어떤 그 자동차가 갖고 있는 감정적인 요소, 사회적인 위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커다란 가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그 기업의 어떤 외부에 보여주는 그런 성격이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기능적이고 가시적인 것을 포함하기도 하고요. 기능적이나 가시적인 것을 포함하기도 하고 기업의 사회적인 가치나 아니면 감정적인 가치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젠가 기술을 사업화한다거나 아니면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될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겁니다. 어떤 가치를 갖고 어떤 고객에게 다가갈 것인가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치와 고객이 정해졌다면 채널을 만들어야 됩니다. 채널.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라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단계에 따라서 고객에게 어떻게 인식이 될 것이며 그래서 어떤 평가를 받아서 하게 되고 구매한 다음에는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채널을 우리가
구축하는 것이 이 채널에서의 방법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상품을 누군가가 구매를 하려고 한다면, 소비자가 구매를 한다고 그러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겠죠. 그 인식을 하려고 하는 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채널을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뭐 어느 동네에 간다, 어느 새로운 도시에 놀러 간다 그러면 그 도시의 맛집을 찾을 때 그 맛집을 우리가 보통 네이버나 아니면 다른 데서 여러 구글이나 이런 데서 확인해 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맛집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처럼 제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러한 소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다가갈 것인가, 그 채널이 필요한 거죠. 이런 채널에는 자체 패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체 채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매장의 전면에서 그 제품을 홍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파트너와 결합하여서 채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접 유통시키지 않고 다른 기업을 통해서, 유통업체를 통해서 파트너 채널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소비자에게 그 자동차 기업이 직접 판매하는 그런 매장이 있죠. 현대자동차 직매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대리점, 그 어떤 개인이 현대자동차의 자동차를 판매해주는 그런 대리점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기업이 그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진출하면은 그 미국에서 실제로 그 매장을 현대자동차가 직접 운영하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동차를 유통시키는 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파트너십을 맺어서 현대자동차를 판매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이런 유통업체를 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역이나 아니면은 어떤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채널을 구축하는 방법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이런 자체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파트너 채널을 따로따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때로는 조합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가치 제한과 채널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에게 가치 제한을 했으면, 고객을 어떤 선정을 해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한했으면 이제 고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죠. 그러면 이제 고객 관리에 관련해서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 전체를 다 우리가 고객 관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고객과 어떻게 어느 점에서 상호작용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그다음에 관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이런 것을 모색하는 방법을 우리가 고객 관리라고 합니다. 이런 고객 관리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개인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이 직접 고객에게 상호작용 형태의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매장에 온 고객을 직접 직원이 판매를 할 때 개인적인 그런 지원을 할 수가 있죠. 또는 판매 후에 AS를 한다거나 이러면 개인 지원이 됩니다. 이런 개인 지원을 조금 더 굉장히 고급스러운 경우에는 전담 개인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의 모든 요구나 질문을 처리하기 위해서 영업 담당자가 특별하게 배정돼서 아주 친밀하고 직접적인 그런 개인 지원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은행에 다 계좌를 갖고 계실 건데요. 그 은행도 그 고객을 다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알고 있듯이. 그래서 은행마다 이제 웰스 매니지먼트 센터 같은 것들이 있어서 돈이 많은 돈을 예치한 그런 고객에 대해서는 전담 그 담당자가 있죠. 그 특별한 그런 고객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요구나 질문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개인 지원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지원을 하게 되죠. 이러한 개인
전담 개인 지원과 관련된 그런 고객 관리도 가능하다. 또 때로는 셀프 서비스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사 고객 간의 아주 간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여러분들이 어떤 맥도날드나 아니면 롯데리아 같은 데 가면 다 우리가 그냥 그 주문 자체도 그냥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바로 하게 되죠. 셀프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얘가 그 비싼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니까 그런 셀프 서비스도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그 전담 개인 지원 같은 것도 요구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 서비스를 그냥 수용하고 있는 거죠. 또는 자동화된 서비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셀프 서비스랑 유사하지만 어떤 고객의 어떤 특성이나 선호도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해 줌으로써 보다 더 개인화된 어떤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아니면은 많은 인터넷 기업들 같은 경우에 아마존은 이전에 구매했던 책을 특성으로 해서 그 새로운 도서를 사용자에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책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그 앱이나 휴대폰이나 아니면은 이메일을 통해서 사전에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자동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그 개인이 나는 이러이런 나의 특성을 이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 사용자의 식별이랑 아니면 선호도에 대한 특성에 대한 그 정보를 당신네 회사가 이용해도 좋다라는 그런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는 고객 관리를 커뮤니티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생성하면 다양한 그런 고객들에 대해서 그런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플랫폼에 지식을 공유하고 서로 다른 고객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가장 좋은 예가 자동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동아리 같은 것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좋은 커뮤니티죠.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전문가 수준의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의 활동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그 자동차의 그 이미지나 아니면 그 자동차의 홍보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고객 관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뭔가 자동차의 제품이나 아니면 자동차의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면 좀 더 강하게 어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동 창조의 그런 고객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 고객의 직접적인 입력을 통해서 그 함께 서비스나 제품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 웹툰 작가들은 이 카카오나 네이버의 고객이기도 하죠. 그 사람들이 그 좋은 웹툰 작가들을 많이 유치해야지. 즉, 그 사람들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카카오나 네이버의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또 다른 형태의 고객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공동 창조하고 서비스를 공동 창조하고 있는 그런 관계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사업화에서는 그 고객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리고 고객의 서비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접점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업 성공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고, 그래서 열심히 그 좋은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익 창출에 관련된 것입니다. 수익 창출. 수익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가치 제한을 한 그런 대가로 이 고객이 지불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이건 뭐 단순히 제품과 서비스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판매가 아닌 형태로도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전통적인 방식은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거죠.
물리적인 상품이나 아니면 서비스의 소유권을 아예 줘버리면서 돈을 받는 그런 방식이 우리가 자산을 판매하는 방식이죠. 또 다른 예로는 사용료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면 우체국에 갔을 때 우편 배송 요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때로는 구독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은 디즈니라든지 이런 그 서비스를 많이 사용했을 텐데 이러한 그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를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판매해서 수익을 생성시키는 그런 방법, 그게 바로 이제 구독료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는 대출이나 리스, 임대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거두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에 자산에 대해서 사용 독점권을 부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자동차 리스라든지 아니면은 예전에는 자동차 리스가 흔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새롭게 자동차를 다양하게 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자동차 리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는 우리 이제 최근에는 어느 특정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뭐 그린카라든지 아니면 소카를 이용해 가지고 렌터카 방식으로 우리가 독점권을 부여하는 그런 사용 방식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라이센스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호된 지적 재산에 대해서 지적 재산을 사용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법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여러 가지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 워드 이런 것들은 라이센스를 파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료를 라이센스 방식으로 내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수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이제 여러 거래 당사자 간의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그런 거래를 맺게 해줌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죠.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직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동산을 전통적인 그런 중개인을 끼우지 않고 바로 인터넷에서 앱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므로써 이제 중개 수수료를 받아내는 그런 방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광고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광고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뭐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뭐 여행 패키지를 구매한다든가 아니면 제품을 구매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가 있죠. 예를 들면 구글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뭐 지난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글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하이 테크놀로지 기업이지만 그 수익의 원천은 광고료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고 회사인데 우리가 광고 회사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대단히 많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론이 이런 방법론들 중에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을 조금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만들어내야 될 그 수익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건데요. 그 가치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 자원이 있죠. 핵심 자원은 우리가 이 기술 사업화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핵심 자원에는 예전에는 생산 장비와 같은 이런 물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생산 장비와 같은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기술과 같은 무용적인 자원 그리고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인적 자원이 핵심 자원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 그리고 많은
초기 단계 창업 기업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을 데리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 기업에 참여하고 있는가가 그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인적 자원이 굉장히 초기 기업, 특히 초기 기업인 경우는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기업의 핵심 활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치 제안을 만들고 비즈니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활동을 우리가 핵심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핵심 활동 중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어떤 특정 생산 과정에서 특별하게 그 기업만이 갖고 있는 제작 과정 아니면 제작 기술 이런 것들이 핵심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 뭐 전통적으로 당연히 그러한 활동들은 우리가 핵심 활동이라고 봐줘야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그런 제작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생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우리가 그런 제작 활동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다른 데서 만들고 고객을 어떻게 이해해서 접근할 것인지 또는 그러한 그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어떻게 찾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핵심 활동이죠. 그래서 삼성의 많은 CEO들은 외국에 그 출장을 나갈 때 그 지역에 있는 가장 자기의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인재를 찾는 것이 그 기업 CEO의 해외 출장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활동들이 다양한 핵심 활동들이 있다. 기업의 활동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 뭐 우리가 어떤 기술 사업화도 기업 내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처럼 어떤 기업도 그러한 그 가치 창출의 활동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누가 핵심 파트너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외부의 이해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부품을 납품해주는 그런 기업, 아니면은 어떤 삼성 같은 경우에는 OS를 제공해주는 구글 같은 데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파트너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유통시킬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어떤 내부적인 그런 기술이 없다면 외부의 연구소 등을 통해서 하이테크를 우리가 사올 수가 있겠죠. 기술을 사올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모든 이해 관계자가 핵심 파트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내부에서 같이 활동하지 않는 사업에 꼭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핵심 파트너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마지막 요소가 비용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생산 비용, 서비스를 창출하는 비용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우리가 cost structure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cost structure를 비용 구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기업의 수익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생산 비용 시스템을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비용 중에는 고정비가 있을 수 있고요. 인건비 같은 고정 비용이죠. 그 다음에 변동비, 어떤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생산하는 제품의 양에 따라서 변동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외주 비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한 외부 기술을 바깥에서 사올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비용 구조를 상세하게 좀 파악하고, 이 비용을 많이 쓰면 좋은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의 비용 구조를 만든다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고민을 하셔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9가지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들어가는 9가지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구성 요소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이 관계들이 사실은 하나하나가 별개로 있을 수는 없어요. 아까도 이제 처음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크게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거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또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과 핵심 활동과 관련된 어떻게라는 부분과 핵심 가치에 대한 what, 그 다음에 그 고객에 대한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크게 네 블럭으로 나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매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런 가치 제한이 만약에 변경된다면 우리가 기업이 생산하려고 하는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가 변경된다면 고객과 채널 등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내의 다른 모든 요소들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의 관계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대자동차와 제네시스가 현대자동차가 생산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가 현대차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네시스를 자세히 보면요. 거기에 현대라는 로고가 붙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현대자동차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어떤 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가격이 결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기존 채널을 사용하지 기존 유통 채널을 사용하지 않고 제네시스만의 별도의 유통 채널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더 하이 레벨의 자동차로 인식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따라서 그러면 당연히 돈도 더 많이 들고 그럼 그렇게 돈이 더 많이 들 때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 제한을 뭘로 하냐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내 다른 요소들이 모두 다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다 함께 다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전체가 하나로 구성된 모델이고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돌아가야만 잘 작동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이템에 대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만든다고 한다면 그게 그냥 대충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 각각의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관계가 되어 있는지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장점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지 불과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거를 기술 사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업화에 필요한 주요 요소별로 사업을 평가해보는 체크리스트로서 아주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빠진 것이 없이. 그래서 사업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꼭 파악하는 그런 체크리스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업화라는 것은 결국은 돈을 어떻게 버느냐라는 건데요. 그 돈을 버는 것을 빠르게 디자인할 수 있는 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경영 전략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기술 사업화 초기 단계에 사람들이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도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화 모델을 공유하는, 그래서 공동 창업가 간의 의사소통하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서로 간에 뭐라 그럴까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공유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의 주요 요소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서로 유기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론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가치 제한, 자신들의 핵심 가치 제한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그 고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 사업화에 대한 그런 이해를 증진시키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 불과 한 10여 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모든 그런 초기 단계 기업들의 사업화와 관련된 그런 계획을 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이용해서 구성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여러 좋은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의 아이템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개발을 할 것인데요. 그런 사업 아이템과 기술 사업화에 대한 아이템을 만들면 이러한 패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한번 작성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예제는 제가 다른 기업들을, 공개된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내용을 따라서 그런 내용을 확인하면서 사례를 보고 이제 직접 그러한 여러분들의 아이템에 적용해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보게 될 것입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의 시간에 뵙고 우리 함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직접 작성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